펀더멘탈 팀의 성원이 이제 딥세트라고 하는 논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딥세트라고 하는 논문은 2017년 립스에서 발표되었고요. 해당 발표자를 만드는데 펀더멘탈 팀의 팀원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제가 이런 딥세트라고 하는 논문을 이제 가져온 이유는 우선 처음으로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 집합, 셋이라고 하는 집합 데이터를 다루고자 했던 논문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재미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 많이 응용되는 사례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에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딥세트라고 하는 논문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로 집합을 다룰 수 있는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집합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특히 그 여러 가지 집합의 특성 중에서도 순서와 관련된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집합이라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원소들의 순서는 전혀 이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나 출력 데이터가 마찬가지로 그런 순서와 상관이 없는 데이터를 다뤄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집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은데 이제 본 논문에서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응용 방법, 이 모델을 어떤 태스크에 적용하면 굉장히 잘 작동을 할 것이고 그런 이제 태스크들과 그다음에 이제 그 태스크에 어떤 방법을 적용시킬지에 대한 방법 등을 제시를 하고 있으며 그런 실험적으로도 그러한 태스크들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얻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 논문의 소개에 앞서서 문제점을 이제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기존의 뉴럴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 텐데요. 기존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입력 데이터나 출력 데이터로서 고정된 차원의 데이터만을 주로 다루고 있으면서 특히 이제 입력 데이터의 순서가 바뀔 경우에 출력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하는 데이터의 한 분류가 있는데요. 어떤 오브젝트를 여러 개의 포인트로 나타내는 그러한 데이터가 되게 됩니다. 이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따가 실험 부분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그때 아실 수 있으실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떠한 오브젝트가 이제 수많은 포인트로 이루어져 있고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물체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태스크를 생각을 했을 때 그 점들의 순서는 상관이 없겠죠. 입력 데이터의 그 점들의 순서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 클라우드 등의 입력 데이터의 순서에 상관없이 항상 같은 답을 내야만 하는 그런 태스크에 대해서는 기존의 뉴럴넷은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논문에서는 특히 집합 데이터의 특성 중에서도 데이터의 순서에 주목하여서 입력 데이터의 순서가 바뀌어도 항상 같은 결과를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입력 데이터의 순서에 따라서 출력 데이터의 순서도 바꾸는 그러한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간단한 예를 소개를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permutation invariant,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의 순서가 바뀌어도 항상 같은 결과를 출력시키는 예로서 이제 덧셈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두 개의 숫자 혹은 이제 뭐 3개, 4개 등의 숫자가 입력이 되었을 때 그것들을 전부 그냥 더하는 태스크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저희가 뭐 데이터를 1과 3을 입력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뉴럴 네트워크는 4를 출력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입력 데이터의 순서를 바꿔서 3과 1을 입력을 하더라도 반드시 그 뉴럴 네트워크는 4를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이거를 잘 학습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입력 데이터의 순서가 바뀌어도 반드시 같은 답을 낼 것이다 라고 기존의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아무래도 보장이 힘들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permutation equivalent. 이제 입력 데이터의 순서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출력 데이터도 그 순서대로 출력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상치 검출을 하는 태스크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입력 데이터에서 어떤 입력 데이터들의 시퀀스 같은 것들이 이제 리스트가 입력이 되었을 때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저희가 노이즈 등이나 이런 아웃라이어라고 생각되는 데이터를 클래시파이 하는 태스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에 보시는 예와 같이 1, A, 3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뉴럴 네트워크에 입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뭐 1과 3이 같은 숫자니까 1과 3에는 5, 그 다음에 A의 부분에는 X를 출력하는 모델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당연하게도 입력 데이터의 순서가 A와 3이 바뀌어서 1, 3, A가 뉴럴 네트워크에 입력이 되면은 뉴럴 네트워크는 5, 5, X를 출력시켜야겠지만 기존의 뉴럴넷으로는 반드시 입력 데이터의 순서에 따라서 출력 데이터가 바뀐다고 보장을 하기는 힘듭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 이제 말과 이제 글로만 표현을 하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한눈에 알아보기 쉬울 수 있도록 수식적으로도 간단하게 써보았는데 어떤 데이터 집합 라지 X가 주어졌을 때 어떠한 permutation 파이, 이제 permut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서를 바꾸는 오퍼레이션이 될 텐데 그런 오퍼레이션 파이에 대해서 함수 F는 다음을 성립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permutation invariant를 봤을 때 이 F라는 함수에 어떤 이제 데이터의 집합이 주어지든 그 데이터의 집합의 순서가 바뀌어도 항상 같은 값을 출력을 해야만 그 함수 F는 permutation invariant 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출력 데이터가 어떤 이제 오더를 이제 파이에 따른 오더에 대해서 이제 소팅이 되어 있을 때 그 함수의 출력도 그 파이라고 하는 이제 permutation 오더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permutation equivalent의 조건입니다. 네, 제가 여기서 이제 노테이션을 소개는 드렸지만 이후에 이 노테이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permutation invariant가 이런 거구나, equivalent가 이런 거구나 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신 집합 데이터라는 것을 다루었었는데요. 혹시 이런 인트로 부분에서 궁금하신 사항 등이 있으시면 질문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장에 덧셈 그 부분 잠깐 네. 1 더하기 3이 4다라는 그 반드시 4여야 되니까 1이랑 3 더해서 무조건 4여야 되니까 하는 그런 과정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뭐 초기에 저희 뭐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과거에 좀 암흑기가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XOR 문제를 못 푼다. 그래가지고 히든 레이어를 추가하더니 계산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XY 축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층을 하나 더 쌓으면 이제 XOR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 때문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지금 이 논문의 문제점의 시작이 이게 기존에 우리가 이제 많이 시중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랑 연관되어서 볼 때 지금같이 뭐 엑소와 문제를 푼다고 하는 것 자체에 있어서 어떤 관련이 좀 있는지 좀 잘 와닿지가 않아서요. 이제 왜냐면 뭐 이제 결국은 1이랑 3이랑 이제 x1, x2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어떤 펑션 값이 이제 있잖아요. 개수가 있을 거고 그 개수를 곱해서 뒤에 이제 바이어스를 더하는 그 수식이 두 개가 이제 들어가는 거고 이제 어쨌든 값은 무조건 4여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 그러니까 결국 그런 계산 과정을 거칠 텐데 이 집합이라든가 이런 그런 값으로 들어오는 거랑 저희가 이 퍼셉트론으로 계산하는 거랑 이게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좀 잘 와닿지가 않네요. 이제 유럴 네트워크라면 결국 이제 퍼셉트론이어야 되잖아요. 이제 퍼셉트론이 아니면 유럴 네트워크라 부를 수가 없을 텐데 굳이 집합으로 와서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좀 그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제가 죄송합니다.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을 못했는데 논문에서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내용물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뭐 퍼셉트론이 됐든 SVM이 됐든 사실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다만 여기서 퍼셉트론이 아닐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퍼셉트론이 아니고 다른 뭐 연산 과정을 더 가정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뭐 퍼셉트론이 아니다 맞다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릴 만한 그 정도는 아닌데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이 뭐 1 더하기 3을 반드시 4라고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 태스크에 집중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의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를 충분히 잘 학습시켜서 뭐 4 더하기 3은 7이다 라는 태스크를 잘 푼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완전히 똑같은 문제인 3 더하기 4도 잘 풀 수 있는가? 라는 이제 문제에 이제 도달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덧셈이라고 하는 연산은 순서가 바뀌어도 항상 같은 결과를 출력해야 되니까요. 네네네. 네, 그러한 이제 순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태스크들에 대해서는 현재 뉴럴 네트워크는 입력 데이터의 순서가 바뀌는 것으로 출력 데이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좀 이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일단은 현재 논문에서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말씀해주신 그 태스크와는 다른 이제 순서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태스크들만 다루고 있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플로우가 굉장히 중요한 태스크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은 적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들을 소개를 드릴 텐데, 먼저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분석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해도 되는가라는 등 이제 이론적 증명 등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는데요. 오늘 설명에서는 그런 증명 과정 등이나 그런 부분들을 제외를 하고 주로 설명과 소개와 그 다음에 그 방법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실험적인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permutation invariant를 해당 문제에서는 어떻게 풀었냐라는 것을 먼저 설명드릴 텐데요. 이 논문에서는 우선 집합의 크기가 유한하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집합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하고 있고요. 다만 집합의 크기가 유한하다라고 한다면은 함수 f가 반드시 아래의 식과 같은 형태를 가져야만 그 함수는 이제 permutation invariant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반대로 다음에 이 식의 형태를 가지면은 그때 f는 permutation invariant 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제 if and only if를 제가 굉장히 길게 표현을 한 것인데, 그러면 형태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함수 f가 어떤 적절한 이제 변형함수 로우와 파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데이터 x를 파이로 변형들을 각각 해주고 집합 x, 라지 x로 있는 엘리먼트들을 각각 이제 변형을 해준 뒤에 그것들을 이제 모두 더하게 됩니다. 더한 뒤에 이제 또 다른 변형함수 로우를 이용해서 이제 정답을 출력을 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네. 이 공식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베이즈 쪽 모델을 다루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데피니티죠. 네. 이제 데피니티라고도 하는데 그 디피니티 시어럼과도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해당 논문에서도 그 디피니티 시어럼과의 그 연관성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논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식만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구현을 하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저희가 순서에 상관이 없는 집합 데이터 라지 X가 주어졌을 때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우선 개별적으로 이제 인코더 파이에 집어넣어서 어떤 값에 프로젝션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션 된 값들을 전부 다 합산을 하게 되고요. 이 합한 값을 다시 어떠한 인코더 로우에 집어넣어서 마지막 저희가 원하는 결과로 프로젝션을 시키게 됩니다. 네, 이런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은 기존의 모델에서도 어떠한 특정 만약에 기존의 모델이 이렇게 큰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특정 부분에서 자른 뒤에 배치에 들어가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단순히 합해주고 그 다음에 모델에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면은 쉽게 구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처럼 permutation invariant는 굉장히 간단하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것으로 이 방법에서 소개하고 있는 invariant 방법은 끝입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것은 이제 permutation equivariant를 뉴럴넷에서 어떻게 구현을 하냐인데요. 먼저 이 논문에서는 뉴럴넷의 한 레이어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익히 쓰는 표현이죠. 이제 시그마는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가정을 하고 입력 데이터에 어떠한 웨이트 파라미터 시타를 곱한 뒤에 그 다음에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하는 것이 보통의 뉴럴넷의 한 레이어의 표현 형태일 것입니다. 이때 이 파라미터 시타가 중요한데요. 파라미터 시타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져야만 이 함수의 어떠한 레이어 f가 permutation equivariant 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반대로 이 시타가 이런 형태이면은 그 함수의 레이어는 반드시 permutation equivariant 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시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라지 람다와 뭐 이제 단위 행렬, 그 다음에 이제
1, 뭐 트랜스포스, 그 다음에 감마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기 힘드실 텐데 조금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각각의 행에 이 x라는 것을 곱하고 보시면 조금 더 편하실 텐데요. 그러면은 이 단위 행렬이 그대로 x로 바뀌게 되겠죠. 즉 입력 x에 어떠한 웨이트, 람다라고 하는 웨이트를 곱하고 그것과 이 1과 1 트랜스포스의 내적은 결국에는 모든 원소가 1인 이제 행렬이 되거든요. 입력 데이터 똑같은 크기의 행렬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 1 트랜스포스와 x를 내적한다는 것은 x를 합한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즉, 이 시타 x라고 하는 것은 원래 데이터 x의 람다를 곱하고 그것과 원래 데이터 x의 합을 계산한 뒤에 그 합에 감마를 곱해서 그 가중치 합을 더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식으로 이제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딥뉴럴 네트워크에서 이것을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대해서 표현을 드리자면은 먼저 아까 보여드렸던 모델과 마찬가지로 집합 x가 주어졌을 때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엔코더 이제 파이로 어떠한 값으로 프로젝션을 먼저 시킵니다. 이때 이 지금의 이 다음이 레이어, 저희가 하고자 하는 permutation equivalent한 레이어인데요. 각각의 원소들을 어떠한 웨이트, 람다로 곱해준 뒤에 그것과 모든 원소들을 우선 더하고 그 더한 값에 감마를 곱해서 아까 이제 계산을 해준 이제 람다 곱하기 엘리먼트들의 덧셈을 해주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뉴럴 네트워크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이 없겠죠, 단순히. 이 감마로, 즉, 감마가 뭐 0일 때 기존의 뉴럴 네트워크와 완전히 똑같은 형태의 이제 그 FC 레이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처럼 논문에서는 permutation invariant나 permutation equivalent 둘 다 굉장히 간단한 방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우선 데이터의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의 순서에 따라서 모델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대한 방법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문에서는 또 하나의 이제 집합의 특성을 이제 나타내보고자 했던 것이 set expansion이라고 하는 방법도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집합의 특성상 어떤 원소가 계속해서 추가가 될 수 있겠죠, 집합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집합 라지 x가 주어져 있을 때 새로운 데이터 스몰 x가 저희가 기존에 주어져 있던 라지 x와 라지 x에 있는 엘리먼트들과 유사한 정도를 다음과 같이 집합을 이용한다면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뭐 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mutual information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이 large x와 이 small x가 굉장히 유사하다면은 이 스코어가 높아지게 될 것이고 반대로 large x와 small x가 인디펜던트하게 된다면 이제 이 small x가 0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small x는 주어진 small x와 large x의 유사함을 나타내는 이제 어떠한 메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저희가 집합 x가 주어졌을 때 새로운 데이터 x가 어떤 이제 새로운 데이터 x와 x 프라임 중에 어떤 것이 더 기존에 주어져 있던 집합 x와 비슷한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제 손실함수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굉장히 간단한 이제 마지노럴 로스의 형태이고 뭐 델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제 데이터 x와 x 프라임 간의 이제 임계치를 나타내는 값으로 뭐 무시를 하셔도 이해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것처럼 이제 논문에서는 입력 데이터의 순서에 상관없이 항상 같은 결과를 내보내는 permutation invariant와 그 다음에 이제 입력 데이터의 순서에 따라서 출력 데이터의 순서도 그에 맞춰서 바뀌는 permutation equivalent를 만드는 이제 모델들을 제안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기존에 있던 데이터와의 유사도를 이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집합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방식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안 방법의 설명이었는데요. 지금 당장 이렇게 제안 방법의 설명만 들으시면은 아니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디다 써? 약간 이런 식의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의문점이 많으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제 이후에 실험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permutation invariant는 이런 태스크에 적합하고 뭐 equivalent는 저런 태스크에 적합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많이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금방 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가 제안 방법이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혹시 이퀴밸런트 방법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덧셈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원리를 이용한 거라고 봐도 될까요? 덧셈이 교환 법칙이,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딱 그 원리를 이제 좀 모델에 적용을 시킨, 머신러닝 모델에 적용을 시켰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인버리언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순히 합하는 과정을 도입을 하였는데요. 논문에서는 우선적으로 이런 합하는 방법만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합 대신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합이라는 이제 연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 합 대신에 모든 이제 어떤 permutation에 이퀴밸런트한 연산이 들어가도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네. 곱 같은 것도 말씀 포함하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곱 같은 거 하면 확실히 연산량이 되게 많아져서 오버플로우가 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좀 하다 보면. 네,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합 대신에 어떤 것을 더 이제 바꾸신다고 하시면은, 최소한, 예를 들어서, 맥스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맥시멈을 취하는 거죠. 어떤 집합에서 맥시멈을 취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순수와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실제로 수식적으로도 맥스가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 것이 결국에는 이 파이에 예를 들어서 모든 데이터에 P승을 취하는 연산이 들어가 있고 로우에 P분의 1승을 취하는 연산이 들어가 있다면은 결국에는 이것은 입력 데이터 X의 이제 변환값에 적정한 P노름을 취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 P값을 점점 크게 하면은 그 결국에는 맥스를 취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므로 아마 합 대신에 맥스를 넣어도 정확히 앞에 수식은 만족하기 때문에 맥스 오퍼레이션의 경우에는 괜찮을 것 같고요. 다른 이제 맥스가 아니라도 뭐 민이나 아까 말씀하신 곱셈이나 이런 등등의 그런 순서에 상관없는 어떠한 오퍼레이션 들어와도 아마 전부 다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른 연산에 대해서는 실험은 논문에서는 없는 거죠? 일단 합 연산으로만 진행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수학 수업에 집합론에 들어있는 그런 법칙들이 있잖아요. 네네. 말씀하셨던 교환 법칙부터 해서 뭐 곱셈 법칙 그걸 순서로 다 바꿔서 유도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은데 그것도 다 성립이 가능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리즈닝하게 설명이 가능한 그런 모델인가요? 집합론에 있는 모든 공리를 만족하는 모델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설명을 드려야 조금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집합론에 있는 모든 공리를 성립을 하려면은 데이터 X, 이제 집합 X에 같은 원소가 존재를 하면 안 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 모델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모든 집합의 특성을 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집합의 이제 순서에 이 관련한 특성은 이제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실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논문에서 이제 permutation invariant와 equivalent 그리고 set expansion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제한 방법의 permutation invariant에 대한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논문에서는 뭐 인구 통계를 이제 회귀하는 문제나 아니면 아까 제가 잠깐 소개드린 덧셈 문제, 그다음에 포인트 클라우드의 분류 문제, 그리고 이제 뭐 갤럭시 이제 레드시프트 그러니까 적색 편익을 예측하는 그러한 태스크들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이해하기 쉬우신 덧셈 문제와 포인트 클라우드 분류 문제를 중점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permutation 이제 equivalent에 대한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치 검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set expansion에 대한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텍스트 리트리버이나 뭐 이미지 태깅 등의 이것과 또 한 개의 실험이 있었는데 제가 미처 적지 못하는데 네, 이번 설명에서는 이미지 태깅에 대한 실험을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덧셈 문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은 10개의 숫자 집합의 합을 이제
학습시킨 모델을 먼저 준비를 하는데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아까 말씀드린 집합 X의 크기가 10입니다. 따라서 10개의 숫자의 합만을 이제 예측하도록 학습을 시킨 모델이 있을 때 숫자의 개수를 5개부터 100개까지 이제 점점 늘려나가면서 이 모델의 성능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제 비교 방법론으로는 RNN 계열을 사용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GRU와 LSTM을 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제 아래 그림이 이제 그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데, X축이 저희가 덧셈을 하고자 한 숫자의 개수, 그 다음에 Y축이 그때 어큐러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점, 덧셈을 하는 숫자의 개수가 10개일 때까지는 그 학습한 범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LSTM과 GRU도 잘 예측을 하고 있지만, 그 이후로 급격하게 어큐러시가 이제 떨어져서 나중에서 20개부터는 거의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딥세트 제한 방법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숫자가 100개까지 주어지더라도 전혀 문제없이 제대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소개해드렸던 덧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숫자, 단순히 이제 그것을 어떤 벡터죠. 단순한 숫자의 벡터로 나타냈었는데, 이번엔 그런 것이 아니라 엠리스트, 이미지에 대해서도 잘 되는가에 대한 실험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방법은 앞서 마찬가지로 오직 10개의 이미지의 합을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학습시킨 후에 그 모델의 이제 이미지의 개수를 5개부터 50개까지 점점 넓혀 나가면서 집합에 대해서 성능을 확인을 하였을 때의 결과가 아래의 그래프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데이터가 10개까지는 LSTM과 GRU가 굉장히 잘 예측을 하고 있지만 그 이후로 굉장히 급격하게 성능이 떨어지고, 마찬가지로 20개 이후부터는 거의 아무것도 맞추지 못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에 반해 딥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의 개수가 늘어나더라도 여전히 잘 예측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덧셈 문제 다음으로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실험도 소개를 드릴 텐데요.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하는 데이터는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에어플레인이라고 하는 이제 비행기 오브젝트죠. 이런 비행기 오브젝트를 다음과 같은 점으로 표현한다든지, 베스, 베드 이런 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오브젝트들을 모두 다 점으로 표현한 데이터가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부릅니다.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 센서나 이런 굉장히 많은 로봇이나 이런 센서를 다루는 곳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기존의 방법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3차원 데이터인데 이 3차원 점들의 좌표를 그냥 하나의 마치 3차원 이미지처럼 다루거나 아니면 어떤 메쉬 형태로 바꾼 뒤에 그 다음에 딥러닝을 학습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한 방법을 이용을 함으로써 이 점을 그대로 이미지로 변환하지 않고 점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센서에서 얻어진 정보를 직접적으로 바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한 3D 이미지를 회전하고 압축하고 이런 작업보다는 이 점인 상태에서 그러한 다양한 변환을 하는 것이 조금 더 간단하기 때문에 이 포인트 클라우드의 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이득이 많이 된다라고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물체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이제 태스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때 결과가 이제 오른쪽 표와 같은데요. 이 위에 이 방법론들 같은 경우에는 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3D 공간을 어떠한 3D 이미지로서 변환을 한 뒤에 학습을 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인스턴트 사이즈가 x, y, z 30, 30, 30이라면 30의 세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의 굉장히 큰 인스턴트 사이즈를 갖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딥세트 제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각각 100개와 5000개의 점을 그대로 사용해서 예측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점마다 x, y, z 좌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곱하기 3의 형태의 인스턴트 사이즈를 갖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값에서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바로 아시다시피 이 기존의 모델들보다 굉장히 작은 인스턴트 사이즈를 갖고 있고, 따라서 데이터의 이제 차원이 비교적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낮은 차원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하고 예측을 진행을 하여도 기존의 방법론들보다도 좋거나 비슷한 성능을 얻은 것을 다음에 그 표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처럼 제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permutation invariant 태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실험 등을 진행하였고, 그런 실험 등을 통해서 딥세트의 유효성을 이제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permutation equivariant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상치 검출을 하는 태스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이 아래 이미지 중에서 한 줄이 입력이 되었을 때 그 줄의 이미지 중에서 아웃라이어를 이제 클래시파이 하는 태스크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음에 첫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이 남성의 사진이 아마 그 이상치로 판별이 되겠죠. 이런 식의 이상치를 이제 이미지 집합이 주어졌을 때 그 중에 하나인 이상치를 판별하는 그러한 태스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독특하게 실험을 진행한 것은 훈련 때 사용한 이미지는 어떠한 조합에서건 테스트의 이미지에서는 전혀 등장을 하지 않도록 일부러 실험을 구성을 하였는데요. 무슨 뭐 오버피팅 등의 이유로 여러 가지 이제 뭐 훈련에 사용했던 이미지를 굉장히 잘 맞춘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 등으로 아마 테스트에는 넣지 않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permutation equivalent layer 같은 경우는 FC 레이어와 완전히 똑같은데 다만 합 연산이 다 추가되어 있는 것 뿐인데요. 따라서 이 실험에서는 그 기존에 사용된 뭐 레즈넷이나 이런 CNN 모델에 대해서 마지막 이제 FC 레이어가 보통 따로 들어있죠. 피처 엑스트랙터 부분하고 클래시파이어 부분이 따로 있는데, 보통 그 클래시파이어의 FC 레이어를 3개 사용한 모델과 클래시파이어의 permutation equivalent 레이어를 3개 사용한 모델, 이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성능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FC 레이어를 사용한 경우에는 테스트 정확도가 놀랍게도 6.3% 정도로 거의 그냥 랜덤하게 어떤 한 이미지를 선택하는 것과 비슷한 정확도를 얻었다라고 논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permutation equivalent layer, 그러니까 제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테스트 정확도가 75%로 굉장히 높은 테스트 정확도를 얻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으로부터 permutation equivalent layer가 이런 이상치 검출 같은 입력 데이터의 순서와 상관없이 같은 순서의 정답을 출력을 해야만 하는 그런 태스크에서 굉장히 유효함을 이제 증명을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set expansion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set expansion이 아까 단순히 아까 설명드린 바에서는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여기서는 이미지 태깅이라고 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어떤 이미지가 주어지고 그 이미지 중에서 태그의 일부분만이 주어집니다. 이때 태스크는 이 일부분의 태그를 제외한 다른 태그들을 예측을 하는 것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시티, 드라이빙, 터널이 주어졌을 때 뭐 벤치, 빌딩, 파크, 하이드런트, 시트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게 되면 벤치, 하이드런트, 시트는 뭐 틀린 태그가 되고, 파크, 시티, 빌딩, 뭐 사이드워크 이런 것들을 예측하면은 제대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제한 방법에서는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시티 드라이빙 터널이라고 하는 라지 X라는 데이터의 집합이 주어졌을 때 태그들을 하나하나 비교해가면서 파크가 이 집합에 어울리는가, 스트리트가 이 집합에 어울리는가, 이런 식으로 아까 보여드린 이 유사성을 비교를 해가면서 태그들을 이제 비슷한 태그들을 골라내는 그러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가 아래 표에 나타나였는데요. 이 ESP 게임이나 IA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어떤 데이터셋을 나타내고요. P는 프리시전, R은 리콜, F1은 이제 F1 스코어, N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예측한 태그의 개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딥세트 제한 방법은 프리시전을 제외하고 이제 뭐 리콜, F1, 그다음 N 플러스라고 하는 지표에서는 가장 좋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어떤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이제 저자는 딥세트는 이러한 태스크에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시전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비슷한 태그를 예측은 하지만 그것이 그라운드 트루스는 아닌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셋 자체가 조금 애매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설명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미지가 주어지고 노란색으로 나타내고 있는 어떤 태그들이 주어졌을 때 이제 오른쪽이 예측한 결과, 왼쪽이 그라운드 트루스인데요.
초록색 글자가, 초록색 태그들은 예측을 했고, 그것이 실제로 그라운드 트루스 안에도 있는 태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굉장히 잘 예측을 하고 있죠. 이러한 예도 있는 반면에, 잠시만요. 틀린 태그, 이제 잘못 태깅을 한 이미지를 보면은 아시다시피 이 왼쪽 그림이 주어졌을 때 스노우, 슬로프, 퍼슨, 힐, 맨 이런 것들이 태그가 주어졌는데요. 이때 모델은 스키, 뭐 스노위, 스킹, 스키어 이런 것들을 태그로서 예측을 하였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뭐 있을 법한 예측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그라운트루스에는 이런 스키와 관련된 태그들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뭐 대신에 스노우보드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 우리 모델은 잘 예측을 했지만 그라운트루스에는 아쉽게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뭐 가운데나 마지막도 비슷한데요. 마지막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해변에서 뭐 보트 같은 걸 잘 모르겠는데 이런 서핑 보드를 타는 이제 사진인데 펄슨 뭐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예측 결과 제트, 에어플레인, 뭐 프로펠러, 플레인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는데 그 이유로서 이 서핑 보드가 마치 비행기처럼 보이지 않느냐. 따라서 우리 모델은 아직까지 예측을 잘한 편이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모델을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실험 결과였고요.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이 딥세트라고 하는 모델이 이런 다양한 태스크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고 그런 태스크들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실험적으로 보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의 마지막인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